네, 특집 코너 마련해봤습니다. 연말이 되면 항상 내년도 전망을 하기 마련이죠. 리서치 센터장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해서 2021년도 전망을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SK증권 리서치 센터장, 최석원 센터장께서 자리를 하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이제 방송 들어가기 전에 잠깐 사담을 조금 짧게 나눴지만 이 코로나 언제쯤 끝날지 아무도 모르지만 네. 우리 모두의 그 희망 아니겠습니까? 빨리 종식되기를. 전대미문의 사태를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올해 주식시장을 또 느끼는 바는 또 색다르실 것 같고 남다르실 그렇죠. 것 같은데 예. 좀 정리를 좀 부탁드려보죠. 네. 아주 의미 있는 한 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한마디로 저희가 이 정리를 해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뭘로 고민을 할까, 뭘로 얘기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좀 심심하긴 하지만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바꾼 개인 투자자 이 정도가 될 것 한 같아요. 문장이네요. 그렇죠. 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개인 맞습니다. 투자자. 예. 물론 이제 동학개미라고도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 예, 동학개미 정말 지금까지는 아주 성공적인 투자를 해주셨고, 네. 일부에서는 그게 시장 때문이지 뭐 개인이 잘해서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네. 제가 보기엔 개인이 잘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돈에 꼬리표가 달려 있지는 않은데 부동산 투자만 막 집중했었거든요. 그렇죠. 전통적인 그 그렇습니다. 방법들. 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유동성이 풀리고 금리가 낮아진다 그러면 대부분 부동산에만 관심을 가지셨는데 뭐 어떤 이유이든 간에 부동산으로부터 자본시장으로 이렇게 관심이 집중이 되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또 나름 우리나라에 그 많은 성장 기업들이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네. 기회를 찾고 있구나라는 게 증명된 한 해기도 했다는 점에서 이게 상당히 방역 성공과 더불어서 상당히 좀 좋은 어떤 모습을 보인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결과론적이지만 결국에는 위기라는 코로나가 기회라는 이 주식 투자의 어떤 화랑으로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낸 게 올 한 해를 정리하는 예. 굉장히 명확하신데요. 예. 자, 이제 과거의 사례를 우리가 많이 비추어 보잖아요. 역사는 반복한다 이래서. 근데 과거에도 금융위기라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불과 20, 30년 전에는 그 IMF라고 하는 아시아 금융위기가 있었고, 예. 그 다음에 또 다가왔던 것이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라고 하는 사태가 있었고, 예. 유럽의 재정위기,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큰 빅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그 이벤트들이 발생할 때마다 주가는 충격을 받지만 회복을 다 거의 그렇죠. 하는 형태였어요. 예. 근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네. 이거였는데 이번에도 굉장히 짧았죠. 이번에는 굉장히 빠른 편이었죠. 네. 예. 사실은 전고점까지 회복하는데 위기 이후에 주가가 떨어지고 그게 전고점까지 회복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과거의 위기들하고 이번이 어떤 차이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많은 경우의 위기라는 거는 부채 문제고 네. 그 부채 문제가 자산 가격의 하락과 더불어서 이제 일종의 악순환으로 어찌 보면 빠져드는 거잖아요. 이때는 분명히 부채를 너무 많이 땡겨놓은 민간 부분이라는 게 책임 소재에 뭐 물론 이제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문제였지만 어쨌든 누군가 부채 문제가 막 불거지고 그게 그 사람의 책임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채 조정을 하는 기간이 필요했었어요. 네. 근데 이번은 근데 이번에는 보시면 코로나가 이게 참 묘한데 누구의 책임도 아니죠. 그렇죠. 물론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우한이다 막 이렇게. 네네. 그런데 저는 뭐 좀 더 확장해서 보면 모두의 책임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환경을 이렇게 나쁘게 만들고 하는.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책임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구조조정이라는 건 진행이 되지 않고 계속 자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한편이 딜레버리징이 되고 한편으로는 돈을 붓고 하는 이런 과정이었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돈을 썼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빠른 회복을 나타내게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줬고요. 우리나라도 그건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좀 걱정이 되는 건 이 위험이라는 게
정부로 지금 다 집중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글로벌리 모든 상황이 정부로만 집중되는 부채 문제가 정부로만 집중되는 상황은 우리가 경험을 못 해봤어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처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이제 궁금하고 또 네. 하나는 돈을 막 주는데 돈을 줘서 굉장히 모두 다 좋아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지만 이 격차가 엄청 벌어졌어요. 네. 이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 이런 자산 시장의 격차도 커졌지만 언택트 기업과 뭐 컨택트 기업의 네. 격차라든지 이런 피해 격차 기업, 문제들이 수혜 기업 이렇게 극명하게 나눠지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확 나눠지게 되면서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처리될 것인지가 아마 과거의 이 위기에 비해서는 조금 더 고민거리로 등장한 상황이 아닌가.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정부의 힘에 의한 회복이 굉장히 빠를 수 없고 이런 과정이 조금 더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 위기를 극복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과 그 대응책들이 긍정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빠른 회복, 금융시장 기준이지만 이제 부정적인 측면은 양극화가 되게 심화됐다.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 이렇게 하잖아요. 예. 저희가 이제 피케티 지수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다 기업마다도 그렇고 개인 간에도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것이 어떻게 해소될 것인가. 예. 하드 랜딩을 하면 안 되고 이제 소프트 랜딩, 연착륙을 잘 시켜야 되는데 숙제가 다가와 있죠. 근데 모든 이 상황의 금융시장 기준을 보면은 통화 가치, 예. 달러 약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모든 원자재들이 보면은 뭐에 몇 달러, 뭐에 몇 달러 다 달러잖아요. 그렇죠. 비트코인도 하다못해 몇 달러 이렇게 되니까 예. 달러 가치가 내려가면 상대적으로 반대쪽이 다 올라가게 돼 있는 현상.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아주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네. 갈지 저도 궁금한데 예. 달러와의 그 약세가 어떤 부작용? 이게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잃는 것은 아닌가? 이런 또 근본적인. 아주 근본적으로는 그런 고민도 있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그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 그 상승 정도가 아니라 급등이죠. 그런 그렇죠. 부분은 금 대신에 그 암호화폐라는 게 결국 앞으로 달러를 대체해서 갈 게 아니냐라는 네. 그런 기대도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달러와 약세는 굉장히 강력하게 진행이 되는데 이게 이제 결국 왜 그러냐면 글로벌 경제의 이 기축 통화는 여전히 달러고 네. 미국 쪽에 적극적인 재정 또 통화 정책 부양이 없으면 이 경제가 전반적으로 살아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도예요. 세계 경제 자체가. 네. 그리고 통화를 쓰는 것 역시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통화를 쓰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싸져야 그 싸진 달러가 각 국에 침투하면서 글로벌 경기를 다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그 기본적 힘이 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네. 미국은 뭐 여전히 그 대대적인 통화 정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가 회복되니까 요즘 이제 팩토리 랠리라는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투자가 살아날 것 같으니까 이제 기업들의 실적들에 대한 기대도 올라가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결국은 어찌 보면 이런 달러화가 약세가 되는 이런 현상들이 만들어낸 효과라고 저는 보고 선순환이군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당분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텐데 이제 문제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지속이 되면 한편으로는 뭐 이 부채 문제를 조금 경감시킨다거나 또 한편으로는 이 인플레이션을 좀 발생시킨다거나 하는 좋은 효과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달러의 지위가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통제가 불가능해질 수 그렇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뱅크런까지는 아니지만.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달러와 약세는 아직도 압력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지만 한 내년도 중반쯤 돼서 전반적인 경제가 좀 이렇게 이제 정상 궤도로 물론 완전히 정상 궤도로 안 갈 수도 있습니다만 네. 그쪽 방향으로 간다는 게 확실해지면 확실해질수록 아마 시장 또는 정책 당국은 그걸 좀 둔화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일 거고요. 그리고 중국도 최근에 위안화 절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만 네. 중국의 위안화 절상은 뭐 내수를 부양한다는 측면에서도 금융시장을 개방한다는 측면에서도 분명히 좋지만 이게 또 한편으로는 버블을 형성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그거를 좀 이렇게 완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만나서 내년 한 2분기 정도부터는
추가적인 달러화 약세는 조금 멈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너무 극단적으로 쏠리는 것은 좋지 않다. 네. 결국에는 균형과 합일점이나 밸런스를 맞춰가는 이 자정 기능이 분명히 있는 거죠, 시장이라는 게. 자, 올해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셔서 참여를 하셔가지고 유례없는 또 유동성 장세라는 걸 만들어내고 계시는데 이게 무한 유동성이라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요. 예. 결국에는 어느 정도가 있을 텐데 내년에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만들어가는 유동성 장세에 이어질까? 네. 네.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개별 기업들이 많이 또 각광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유동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많이 풀렸어요. 네. 저희가 B2 뭐 이런 것도 예, 등장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주린이라는 표현도 등장했고. 어차피 이렇게 영끌, 네, 신조어들이 너무 많아요. 네. 이 중앙은행을 통해서 나온 돈이 결국은 뭐 부채 형태로 뭐 때로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형태로도 그렇죠. 정부를 통해서 나왔지만 네. 이런 유동성들이 모여서 자산시장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워렌 버핏 같은 분들이 네. 명목 GDP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얼마냐를 가지고 그렇죠. 따지잖아요. 버핏 지수.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지금 1을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코스피 기준으로만 1을 넘어갔으니 이제 이거 버블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네. 근데 제가 이렇게 궁금해서 우리의 총 풀려 있는 돈, 뭐 그거는 뭐 주로 M2나 M3로 볼 수 있는데 그렇죠. 그것하고 시가총액의 비중을 또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우리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도 남아 있어요. 네. 그 얘기는 실물 부분에서 돈이 돌아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게 이제 M2, M3에 다 포함되는 건데 그게 모두 다 그쪽으로 가지 않은 상태에서 자산시장에서 막 돌아가는 거죠. 네. 주식을 팔면 소비를 하지 않고 다시 또 주식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이 여전히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에요. 네. 올해 65조 정도 순매수 하셨습니다. 어. 이거 어제 많이 사시는 바람에. 네. 그리고 이 고객예탁금도 대략 저희가 보면 작년 말 대비로 한 35조 이렇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뭐 100조 가까운 돈이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런데 아직도 제가 보기엔 들어올 여력이 좀 더 있다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물론 이제 자금이라는 건 가격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가격이 확 빠지면 그때부터는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지금 이 주어진 여건 자체가 뭐 아까 부동산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디로 갈 데가 없는 상태에서 경기는 회복된다 그러면 이 많은 유동성들이 결국 기업에 대한 기대로 이렇게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신규 개설 계좌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네. 뭐 이거야 한없이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내년에는 그거보다 좀 줄겠지만 어쨌든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은 대단히 높은 수준이 유지될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기업들은 이 자본시장에서 직접 조달을 통해 가지고 생산성 있는 대로 또 선순환한다면은 시장이 네. 건전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을 텐데 예. 내년도의 코스피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또 그 근거는 무엇인지도 알아볼까요? 예, 저희가 11월 초에 이제 전망을 낼 때 그때 수준이 뭐 2,300, 400을 왔다 갔다 할 때였었습니다. 네. 그때 2,900을 전망을 했어요. 내년도 네. 이 코스피 적정 가치를. 그래서 물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은 뭐 변동성은 있겠지만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너무 빨리 올라왔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지금 2,900 닫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3,000을 넘을 수 있겠다. 그게 얼마의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를 지금 재점검해 보고 있는데 네. 저희가 말씀드리는 수준이라는 게 뭐 버블이 일어나서 목표치가 2,900이다 이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사실 추가적으로 그 위로의 상승이 가능할 거로 보이고 거기에 기본적인 배경은 말씀드렸던 그런 수급. 수급은 결국 우리의 밸류에이션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업 실적이나 이익이 늘어난다는 점.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모두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성장 기업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전체적인 밸류에이션과 이익 수준과 이런 거를 반영한 주가 수준을 이전보다 좀 높은 수준. 제가 또 유동성 말씀드렸는데 이게 네. 내년 중반쯤에 이제 정상화되면서 금리 올라가고 뭐 이런 기대가 생기기 전까지는 제가 보기엔 이런 유동성의 힘들도 아직까지는 여유가 남아 있다. 이렇게 보면
뭐 3천 원 좀 넘은 이후에 이제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자. 네, 다음 스텝은 다음에. 예,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사실 시장 전망을 여쭌다는 게 뭐 안 여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문이라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냥 참고 정도로만 이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업종은 사실 이 중에서 많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네. 시간은 다 돼가지고 전망을 해주신 걸로 참고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짧게만. 짧게만 네. 상반기는 지금 경기 회복 기준으로 경기 민감주, 하반기에는 역시 다시 장기적인 트렌드 하에 성장주 기술주 쪽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021년도 증시 대전망,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증시 과연 어떤 모습일까라는 주제였고요. SK증권 리서치의 최석원 센터장이 오늘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